최근 중동의 화약고 호르무즈 해협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란 드론의 위협에 미군은 최강의 스텔스기 F-35를 출격시켰습니다. 동시에 미국 유조선들이 잇따라 나포 위기에 처하자 워싱턴 정계에서는 이란과의 전면전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승전보 뒤에는 펜타곤의 깊은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F-35와 한 발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암남 미사일을 고작 몇백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을 잡는 데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소모전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군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 합참 수뇌부가 집결한 회의실에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이 뜻밖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가 내놓은 카드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신무기였습니다. 처음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 무기의 의지에 이란전을 치운다고? 일부 장성들 사이에서는 노골적인 냉소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이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단돈 1.5달러로 적의 드론을 흔적도 없이 증발시키는 압도적인 기술력에 미군 수뇌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장 이 무기를 이란 전면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결정적 이유. 과연 무엇이 미군 핵심부의 고집을 꺾고 한국제 무기에 열광하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통칭 CSIS의 중동 및 아시아 방위정책 수석 분석관 데이비드 코엔입니다. 지난 15년간 펜타곤의 무기체계 비용 효율성을 분석해 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2026년 1월 23일 세계를 다시 한번 긴장시킨 한 통의 긴급 소집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6시 30분, 저는 펜타곤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2시간 내로 합동작전본부 회의실로 출두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하며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긴박한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대규모 드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훈련에 자폭 드론 800대 이상이 동원되었다고 보도했으며 훈련 목적이 페르시아만 진입 함대에 대한 포화 공격 연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이란 해안가에 줄지어 늘어선 소형 드론들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어서 수백 대의 드론이 일제히 이륙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1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25년 6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 우리가 겪었던 그 혼란과 비용 폭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고위 장성들의 차량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건물 입구에는 평소보다 2배는 많아 보이는 무장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주변을 살펴보니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3층 합동작전본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될 뻔했습니다. 거대한 U자형 테이블에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최고위급 장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별 3개, 4개를 단 제복 차림의 장군들이 즐비했고 국방부 차관,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까지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앞쪽의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란 해안가를 따라 붉은색 점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그 건너편 페르시아만 입구에는 파란색 점들로 표시된 미군 함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이 불과 50k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합 참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65세의 베테랑 군인으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었지만 그날 그의 표정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드론 800대 이상을 배치했습니다. 우리 정찰 위성이 포착한 바에 따르면 이 중 상당수가 폭발물을 장착한 자폭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보국 작전국장이 이어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년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상업용 드론 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개당 제작 비용 50만 원 수준의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해 왔습니다. 현재 확인된 숫자만 800대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심으로 한 제어함대가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전개 중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 순양함 2척이 호위 중이며 F-35 전투기 18대가 항모에 탑재되어 즉각 출격 대기 상태입니다. 합 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해군 사령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대응 가능합니다. F-35에서 발사하는 암람 미사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해군 사령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암람 미사일 한 발 가격이 60억 원입니다. 이란이 드론 800대를 날려보낸다면 우리는 최소 8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총 4조 8천억 원입니다. 50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데 6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대가 보유한 암람 미사일 재고는 현재 600발입니다. 800대를 전부 막으려면 200발이 부족합니다. 긴급 재보급을 받는다 해도 이란이 계속해서 드론을 날려보낸다면 우리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1년 전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드론 대응 무기 구축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 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국의 무기 체계를 검토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요격률은 높지만 비용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영국의 드래곤파이어 레이저는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이란이 드론 800대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단 말입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장성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자료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것을 꺼낼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합 참의장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엔 박사, 말씀하시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검토해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영국, 독일, 프랑스의 무기 체계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효율성, 실전 배치 가능성, 신뢰성 면에서 모두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한 나라입니다. 합 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몇몇 장성들 사이에서 코웃음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코엔 박사, 한국 말입니까? 우리한테 전투기 사가는 나라를 왜 검토 대상에 넣은 겁니까? 또 다른 장성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잘 만들면 됐지. 첨단 무기는 우리 전문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한국한테 뭘 배운다는 겁니까?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숫자들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왜 제가 1년 동안 이 나라를 마지막까지 남겨뒀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화면에는 한 무기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트럭 위에 장착된 포탑 형태의 장비였고 그 아래에는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 무기의 한 발당 비용은 2,000원, 미국 달러로 1.5달러입니다. 그리고 3분 안에 드론 30대를 동시에 격추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코웃음을 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것을. 회의실의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1년 전 그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회의실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던 그날 밤을 말입니다. 2025년 6월 22일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이 종료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동시에 폭격한 직후였고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국 작전국장이 긴급 보고를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소형 고속정 150척과 자폭 드론 500대 이상이 이동 중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정찰 위성 사진을 띄웠고 이란 해안가에 줄지어 늘어선 드론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이었던 제임스 윌리엄스 제독이 손을 들고 물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자폭 드론 500대라고요. 그게 확실합니까? 작전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위성 영상을 3차례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란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서 폭발물을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당 제작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500대면 총 제작 비용이 2억 5천만 원. 하지만 이걸 막으려면 미군은 암람 미사일 500발을 쏴야 하고 그 비용은 3조 원. 저는 그 격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1만 대 1이 넘는 비대칭 전쟁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우리 함대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윌리엄스 제독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F-35 전투기에서 암람 미사일을 발사하면 드론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암람 한 발이 60억 원이니까 500발이면 3조 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드론을 날려보낸다면 우리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긴급 재보급을 받는다 해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차관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대책이 뭡니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드론 대응 무기를 긴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즉각 각국의 드론 방어 시스템을 검토하십시오. 비용 효율성이 높고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코엔 박사, 이 임무를 맡아 주십시오. 박사님이 비용 분석 전문가니까 가장 적임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1년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드론 방어 시스템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길고도 지난한 작업이 말입니다. 저는 먼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검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시스템을 개발했고 요격률이 90%를 넘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했고 상세한 자료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암람보다는 싸지만 여전히 30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데 1억 원을 쓴다는 건 비용 효율성이 너무 낮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측은 대량 수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자국 방어가 우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영국의 드래곤파이어 레이저 무기를 검토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수년 전부터 레이저 기반 방공 무기를 개발해왔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화상 연결을 해서 영국 국방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시험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에서 5년이라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도 검토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가 개발 중인 이 무기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드론의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킨다는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유효 사거리가 1km 미만으로 너무 짧았고 역시 실전 배치는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10개국 이상의 무기 시스템을 검토했지만 하나같이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개발 단계이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막막해졌습니다. 정말로 해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국제 방산 저널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드론 전면전 대비 무기 실전 배치 완료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주제의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산 전문지였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 세계 최초 실전 배치.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세계 최초라고요. 미국도 영국도 아니고 한국이 최초라고요. 저는 한국 국방부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영어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실전 배치 완료, 수도권 방공 작전 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이라면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까?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글, 국제학술지 논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연구를 이어왔고 외환위기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술 사양도 놀라웠습니다. 광섬유 레이저 결합 기술을 사용해서 출력 20kW를 달성했고 유효 사거리는 3km, 한 발당 비용은 전기료만 계산하면 2,000원 수준, 그리고 30대의 드론을 3분 이내에 동시 격추할 수 있다는 성능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드론 500대를 격추하는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암람 미사일을 사용하면 3조 원, 아이언돔을 사용하면 5천억 원, 그런데 이 무기를 사용하면 100만 원.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00만 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한국이 정말로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더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섣불리 보고했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검토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남겨뒀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먼저 검토하고 정말로 대안이 없을 때 최후의 카드로 한국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1년 전 제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최후의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란은 다시 드론 800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그 회의실에서 한국을 언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분위기를 마주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25년 9월 각국 무기 체계 중간 보고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검토 완료, 비용 효율성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영국 드래곤파이어 개발 단계로 최소 3년에서 5년 소요 예상, 독일 고출력 마이크로파 유효 사거리 부족, 프랑스 헬레오스 실전 배치 시기 미정.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8개 국가의 무기 체계 중 즉각 도입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높거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성능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합참의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더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지만 그걸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검토할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성능 데이터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즉각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군 참모차장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코엔 박사, 지금 한국 말씀하신 겁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이것은 2023년에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수도권 방공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성능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자 해군 작전사령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우리한테 무기 사가는 나라입니다. F-35도 우리한테 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우리한테 삽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육군 참모차장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잘 만들면 됐지. 첨단 무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메모리 칩 만드는 기술로 레이저 무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못 만든 걸 한국이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방산업체 자문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코엔 박사, 혹시 한국 측 홍보 자료에 속으신 거 아닙니까? 많은 나라들이 자기네 무기를 과장해서 홍보합니다. 특히 수출을 노리는 나라들은 성능 데이터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죠. 저는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허위로 발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코엔 박사,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검증된 국가들의 무기부터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일단 보류합시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검토하도록 하죠. 지금은 이스라엘과 영국 쪽을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한국은 리스트 맨 마지막에 두십시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맨 마지막이라니요.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해군 장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엔 박사, 조언 하나 하죠. 한국 같은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계 최강 군대입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뭘 배운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니요. 전쟁은 자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제 경력에 금이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을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한 발당 2,000원, 30대 동시 격추, 요격률 100%.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을 먼저 검토하자. 그리고 정말로 대안이 없을 때, 그때 한국을 다시 꺼내자.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국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동료들로부터 계속해서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다가 한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코엔, 아직도 한국 레이저 무기 생각하고 있어. 차라리 북한 미사일이나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웃었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회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방산업체 로비스트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코엔 박사, 한국 쪽은 잊으세요.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3년 후면 완성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3년 후요. 그때까지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각국의 무기 시스템을 검토했지만 하나같이 부적합이라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비쌌고 영국은 완성되지 않았고 독일은 성능이 부족했고 프랑스는 시기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제 정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훈련도 빈번해졌습니다. 언제 다시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한국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천광 시스템의 사진을 보고 성능 데이터를 읽고 한국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인상적이었고 기술적으로도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을까요? 정말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회의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란이 드론 800대를 배치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펜타곤은 다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회의실에 서서 마침내 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1년 동안 미뤄왔던, 맨 마지막에 남겨뒀던 그 카드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카드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 속에서 저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천광 시스템의 사진이 떠 있었고 제가 방금 말한 숫자들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당 1.5달러, 3분 안에 드론 30대 동시 격추. 합참의장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코엔 박사, 그 숫자가 확실합니까? 1.5달러라는 게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상세한 비용 분석표가 나타났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한국 측 자료를 조차 검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천광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광섬유 레이저 여러 개를 하나의 빔으로 결합해서 고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출력은 20kW, 유효 사거리는 3km입니다. 한 번 발사할 때 소모되는 것은 전기뿐이고 그 비용이 약 2,000원, 미국 달러로 1.5달러입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레이저 무기라고요. 우리도 20년 넘게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실전 배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이미 배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연대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레이저 기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무기화 연구에 착수했고 2000년대에 첫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공군 참모 총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한국 측 발표일 뿐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장된 홍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적인 검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지 세 곳의 분석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디펜스 뉴스,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리뷰였습니다. 이 세 매체는 모두 독립적으로 한국의 천광 시스템을 취재했고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라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제인스 디펜스는 2024년 11월 한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천광은 드론 25대를 2분 40초 만에 전부 격추했고 단 한 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격률 10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인스 디펜스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군사 전문지입니다. 그들의 보고서를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결론이 뭡니까? 한국 무기가 정말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천광은 압도적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드론 800대를 날려보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암람 미사일로 대응하면 총 비용은 4조 8천억 원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사용하면 8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천광을 사용하면 160만 원입니다. 한 장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160만 원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산이 맞습니다. 드론 한 대당 2,000원이니까 800대면 160만 원입니다. 물론 장비 구매 비용과 유지비는 별도입니다. 하지만 운영 비용만 놓고 보면 이겁니다. 저는 화면에 더 자세한 분석을 띄웠습니다. 천광 한 대 구매 비용은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10대를 도입한다면 총 1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암람 미사일 800발 구매 비용이 4조 8천억 원이니까 천광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게다가 천광은 전기만 있으면 무한정 쏠 수 있습니다. 미사일처럼 재보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소와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진지한 관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드론을 확실하게 격추할 수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시험장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평지에 천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4년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공식 시연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드론들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천광의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레이저가 발사되었습니다. 물론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드론들이 하나둘씩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곧 불길에 휩싸여 추락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30대의 드론이 3분도 안 되어 전부 격추되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완벽하게 말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해군 작전사령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로 작동하는군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조작된 영상은 아닙니까? 요즘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과 화상 연결을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미 연락을 취해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금 새벽 3시지만 연구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면 즉시 화상 연결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합참의장을 바라봤고 합참의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연결하시죠.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메시지를 보냈고 30초 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 회의실 화상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의 연구진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앉은 중년의 남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지향성 에너지 무기개발팀장 박준영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참의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합참의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광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영 팀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합참의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천광이 정말로 실전 배치되었습니까? 아니면 시험 단계입니까? 박 팀장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2023년 전력화가 완료되었고 현재 수도권 방공작전에 투입되어 운용 중입니다. 실제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박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2024년 한 차례 실제 상황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표적을 성공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광섬유 레이저 결합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출력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날씨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까? 박 팀장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맑은 날 기준으로 최대 출력을 낼 수 있고 비가 올 때는 출력이 약 30%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론 격추에는 충분한 출력입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몇 대까지 상대할 수 있습니까? 현재 블록 모델은 순차 교전 방식으로 한 번에 한 대씩 격추합니다. 하지만 표적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3분 안에 30대 이상 대응 가능합니다. 개발 중인 블록는 출력이 50kW로 증가해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15분간의 화상회의가 진행되었고 한국 연구진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부터 운용 경험까지 그들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의 장성들은 점점 더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화상 연결이 끝나고 스크린이 꺼지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참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코엔 박사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직면했던 문제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똑같습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모전입니다. 한국의 천광 시스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합참의장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화상통화 한 번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검증이 필요합니다. 코엔 박사, 한국 측에 공식 검증단 파견을 요청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우리 검증단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태안종합시험장에서 실제 시연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합참의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인천까지 14시간, 도착해서 하루 준비하고 다음 날 시연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48시간 안에 현장 검증 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급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합참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란이 드론 800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코엔 박사, 오늘 출발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돌아오십시오.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측정 장비, 그리고 1년간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출발 비행기 표를 예매했고 한국 국방부에 도착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천광 시스템의 기술 사양, 개발 역사, 운용 현황, 저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1년 전 처음 한국에 대한 자료를 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을까? 데이터가 과장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6개월간의 검증, 독립 전문지들의 보고서, 그리고 오늘 화상으로 만난 한국 연구진의 자신감, 모든 것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옆 좌석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장의 결과가 이란전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였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입국장 출구에서 한국 국방부 의전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코헨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국방부 국제협력과 김태현 사무관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대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김 사무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 7시에 태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시험장까지는 차로 약 3시간 소요됩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질서정연했으며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사무관이 말을 걸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처음 방문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용산입니다. 예전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죠. 저는 그 말에 약간 놀랐습니다. 미군 기지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김 사무관이 대답했습니다.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용산 기지는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많이 변했군요. 호텔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김 사무관이 방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천광을 직접 보게 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다시 확인하고 측정해야 할 항목들을 점검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 사무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군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 사무관이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국방과학연구소 이중훈 연구원입니다. 오늘 시험장까지 동행하실 겁니다. 이 연구원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헨 박사님. 저는 천광 개발팀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오늘 시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드론 50대를 준비했습니다. 차에 올라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고속도로가 나타났고 양옆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나라가 휴전선 너머로 핵무장 국가와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천광 시스템은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 연구였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무기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첫 시제품을 만들었고 그 후 20년간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20년이라니 그동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개발이 어려웠을 텐데요. 이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려웠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값싸고 효과적인 방어 무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기에 느긋하게 완벽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고 당장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3시간 후 차는 태안 해안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시험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여러 개 통과하며 신분 확인을 받았고 마침내 시험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고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것을 보았습니다. 트럭 위에 장착된 포탑 형태의 장비, 사진으로만 보던 천광 시스템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기는 컸지만 외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군용 차량 위에 회전 가능한 포탑이 있고 그 위에 원통형 발사 장치가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이 저를 천광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저것이 레이저 발사부입니다. 내부에는 광섬유 레이저 12개가 들어있고
이것들을 하나의 빔으로 결합합니다. 총 출력 20kW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정밀하게 제작된 것이 보였고 곳곳에 냉각 장치와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통제실로 안내받아 시스템 운용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자동으로 레이저가 조준하고 발사하는 구조였습니다. 운용병 한 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가락 몇 번이면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최종 발사 승인뿐입니다. 드디어 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관람석에 자리를 잡았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연구원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표적 드론 발진 준비. 잠시 후 저 멀리서 드론들이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총 50대의 드론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드론들이 시험장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속도는 빨랐고 고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실전 상황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표적 50대 확인, 거리 4km, 접근 속도 초속 20m. 천광의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회전하며 하늘을 향했습니다. 조준 완료, 발사 대기. 이 연구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작합니다.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명확할 겁니다. 발사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두의 드론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초 만에 불길이 번졌고 드론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광의 포탑이 재빠르게 다음 표적을 향했고 두 번째 드론이 같은 방식으로 격추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드론들이 연달아 추락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드론들이 하나씩 불타며 떨어졌습니다. 10대, 20대, 30대. 하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타는 드론들이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4분 30초 후 마지막 50번째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통제실에서 최종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표적 50대 전력 무력화 완료. 총 소요. 시간 4분 28초. 요격률 100%.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50대를 전부 격추했습니다. 단 한 대도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태안 시험장에서 돌아온 저는 숙소에서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천광 시스템, 검증 완료, 즉각 도입 권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 연구를 시작한 건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죠. 그런데도 한국은 레이저 무기라는 당시로서는 SF에 가까운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생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고 주변 강대국들은 모두 핵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핵 없이 살아남아야 했고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던 거죠. 199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은 본격적으로 레이저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기술 축적도 미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어냈지만 출력은 5kW에 불과했고 유효 사거리는 1km도 안 됐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미 10kW급을 테스트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삭감돼도 국제사회가 무시해도 묵묵히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은 15kW급 시제품을 완성했고 2020년에는 이 20kW 출력의 3km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레이저 무기를 연구했습니다. 예산은 한국의 10배 이상이었고 최고의 인재들이 투입됐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제품은 만들어졌지만 실전 배치는 계속 미뤄졌고 2025년 현재까지도 작전 투입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국 연구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미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까?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100%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80%만 완성돼도 배치했고
현장에서 나머지 20%를 채웠습니다. 미국은 100%를 기다렸고,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 그게 바로 미국 방산 시스템의 고질병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천광 시스템은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미국은 이 절박함을 배워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본부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연구소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없이 살아남는 법을 연구한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성공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에게 천광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던 거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펜타곤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2026년 2월 5일 오전 10시, 회의실에는 합참의장, 국방부 차관, 육해공군 작전사령관, 그리고 방산업체 로비스트 3명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태안시험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4분 28초 동안 드론 50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 소리도 없고 폭발도 없고 그저 하나씩 추락할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코엔 박사, 이게 정말 실시간 촬영 맞습니까? 네. 2026년 1월 25일,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출력이 20kW라고 했죠. 우리가 개발 중인 시스템은 30kW인데 아직도 시험 단계입니다. 어떻게 한국은 더 낮은 출력으로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출력보다 효율에 집중했습니다. 광섬유 레이저 12개를 하나의 빔으로 결합하는 기술, 자동 조준 시스템의 정밀도, 그리고 냉각 시스템의 안정성, 이 3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블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블록는 출력 50kW의 사거리 5km, 블록는 100kW의 사거리 10km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방산업체 로비스트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렇게 좋은 무기라면 왜 한국은 우리에게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2025년 6월 회의 때 제가 한국을 언급하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셨죠? 한국, 그냥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실전 배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이미 천광 블록을 12대 보유하고 있고 모두 작전 가능 상태입니다. 우리가 도입을 결정하면 한국은 3개월 내에 20대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확약했습니다. 가격은 대당 약 100억 원입니다. 20대면 2천억 원이죠. 국방부 차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암람 미사일 800발 구매 비용이 약 4조 8천억 원입니다. 천광 20대면 2천억 원이고 운용 비용은 전기료뿐이니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비교가 안 되는군요.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란 전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천광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한다고 가정하고 이란 드론 공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죠. 저는 미리 준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습니다. 시나리오 1 암람 미사일만 사용, 이란 드론 800대 공격 시 요격률 95%, 소요 비용 약 4조 8천억 원, 작전 지속 기간 약 3개월. 시나리오 2 천광 시스템 20대 배치, 이란 드론 800대 공격 시 요격률 100%, 소요 비용 약 160만 원, 작전 지속 기간 10년 이상.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천광은 암람 미사일 대비 비용이 약 3만 분의 1이었고 작전 지속 기간은 40배 이상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의 경제학이 바뀌는 겁니다. 이라는 드론 1만 대를 만들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비용 싸움에서 완전히 역전됐으니까요. 국방부 차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천광 20대 긴급 도입을 승인합니다. 한미 기술 협력 협정도 동시에 추진하세요. 그리고 3개월 내로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하도록.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무시당하고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연구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술이 세계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천광 시스템 20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배치됐습니다. 미 해군 제호함대 소속 링커너 항모전단의 4대, 바레인 주둔 미군 기지의 8대, 오만 해안 전초기지의 8대가 각각 배치됐죠. 배치 완료 72시간 후 이란은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오전 3시 20분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폭 드론 100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진시켰습니다. 목표는 링커너 항모전단이었습니다. 링커너 함교에서는 즉시 경보가 울렸고 천광 시스템 4대가 자동으로 가동됐습니다. 드론이 한 대로부터 4km 지점에 진입하자 천광이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고 섬광도 없고 그저 하늘에서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분 32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란 드론 100대는 단 한 대도 링커너에 접근하지 못했고 미군의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소요, 비용, 전기료 약 20만 원. 만약 암람 미사일로 대응했다면 약 6천억 원이 들었을 겁니다. 이란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5월 17일 오후 2시 이번엔 드론 200대를 동시에 발진시켰습니다. 천광 8대가 가동됐고 12분 만에 200대 전부를 격추했습니다. 소요 비용 약 40만 원. 암람으로 대응했다면 약 1조 2천억 원이었죠. 이란은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5월 22일 새벽 4시 드론 500대를 3개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시켰습니다. 천광 20대 전체가 가동됐고 18분 만에 500대 전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소요 비용 약 100만 원, 암람이었다면 약 3조 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란 외무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이란은 깨달았던 겁니다. 아무리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만들어도 더 싼 무기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걸. 전쟁의 경제학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펜타곤은 즉시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천광 블록 마이너스 50대 추가 구매, 블록 마이너스 30대 선구매 계약, 그리고 블록 공동 개발 협정까지. 한미 기술 협력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공동 개발 단계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은 고출력 전원 공급 기술과 냉각 시스템을, 한국은 광섬유 레이저, 결합 기술과 자동 조준 시스템을 각각 제공하기로 했죠. 목표는 3년 내에 블록 마이너스 100kW급 레이저 대공무기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2026년 6월 영국 국방부가 한국의 천광 도입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7월에는 일본 방위성이, 8월에는 호주 국방부가 각각 구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까지 3개월 만에 20개국이 천광 구매 또는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9월,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회의가 아니라 초청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거든요. 연단에 오른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고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경제학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천광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핵 없이 살아남으려는 한 나라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세계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안 시험장에서 만났던 한국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도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절박함은 살 수 없다는 걸. 한국은 절박했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천광, 단가 2,000원짜리 한 발이 3조 원짜리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목격한 전쟁의 경제학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